네, 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주동찬의 오픈 테이블 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방송국에서 화려한 사람들이 여러 직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상캐스터입니다. 말씀 되게 잘하시고요. 이 동작 이런 것들 좋으시고요. 그리고 미모 상당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사시면서 대부분 연예계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랑 같이 일했던 사람 중에 그렇게 화려한 길을 걸으시다가 지금은 기후캐스터로 완전히 뒤바뀐 인생,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정주희 기후캐스터님인데요. 잠시 후 이분이 왜 기후캐스터로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이분은 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핫한 오타니 선수를 만나고자 하는지 그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1부 순서로 조동찬의 뉴스 브리핑 대신에 오늘 건강 정보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먼저 양해를 드릴 부분은 제가 어젯밤에 치통 때문에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지금 강력한 진통제를 한 3번 정도 복용을 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약간 얼굴이 찡그려진다 그러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치통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응급으로 치과를 예약하고 왔는데요.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릴 주제부터 하겠습니다. 좀 화면 띄워주실까요? 네. 어떤 사람의 발처럼 보이죠? 당뇨병을 앓고 있는 70대 할머니의 발입니다. 근데 당뇨병 환자들은 당뇨 발이라고 해서 발에 감각이 떨어지고 어떤 상처가 나더라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신발을 새로 샀는데 새 신발은 이렇게 어떻게 막 잘 안 맞잖아요. 그리고 안 맞는 신발을 억지로 신다 보면 발에 상처가 나는 경우도 있죠. 보통은 큰 상처가 나기 전에 아프니까 아프네 하면서 신발을 갈아 신거나 상처를 치료하는데, 이분은 당뇨발을 앓고 있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큰 상처가 날 때까지 본인이 모르셨어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럼 병원에서는 염증이 심하네, 여기가 상처가 좀 썩은 데가 있네요. 긁어내고 항생제 쓰고 연고 발라주고 하겠죠. 무려 8달 동안 의사들이 치료를 했는데 안 났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본 의사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환자한테 얘기합니다. 우리가 현대의학으로 쓸 수 있는 거는 다 써봤으니까 딱 한 가지만 더 해봅시다. 맨발로 걸어보세요. 네. 오늘 보건의료 뉴스 브리핑은 맨발 걷기가 어떤 효과가 있느냐입니다. 네. 논문으로 이게 발표가 된 건데요. 가장 위에 사진 보면 상처가 되게 심하죠. 그런데 2주 후에 어느 정도 거기에 새살이 돋기 시작하더니 4주 후에 완전히 새살로 돋아났습니다. 물론 단 하나의 사례로 이거 정말 맨발 걷기가 당뇨발 환자를 낫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건 성급하고 사실은 비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맨발 걷기의 특징은 별로 돈이 들지 않고 별로 위험하지 않죠. 안전한 곳에 한다면요. 아무튼 이렇게 상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사례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제가 올해 맨발 걷기를 제가 직접 하던 제 발의 모습인데, 저는 맨발 걷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자, 이거 UCL의 미국의 연구팀이 이 맨발 걷기가 정말 면역력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12명 이렇게 나눠서 대조군 실험을 한 겁니다. 인원은 많지는 않지만 대조군과 실험군을 두었기 때문에 비교적
정밀한 실험으로 여겨지는데 이 맨발 걷기를 그라운딩이라고 표현하거나 가로치고 얼싱이라고 하죠. 지구와 이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맨발 걷기를 얼싱, 지구랑 어떻게 소통하는 그런 네,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CRP라고 하는 건데 CRP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어떤 내가 염증, 감염이 됐거나 어떤 염증이 있으면 이게 높아지는 수치예요. 그래서 CRP가 높아지면 나 지금 되게 안 좋은 거야. 염증이 내 몸에 활발해. 이런 거고 CRP가 낮아지면 염증이 쫙 가라앉아서 내 몸이 평온한 상태, 면역력이 강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운동화를 왼쪽에 이제 운동화인데 운동화를 걸은 12명은 이 CRP의 혈중 농도가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쪽 보면 화면에 오른쪽 보면 맨발 걷기를 한 사람의 CRP는 2주, 4주 뚝뚝 떨어지죠. 정말 놀라운 결과죠. 염증 수치를 이렇게 가라앉힌다. 또 여기 세로토닌이라는 거 있죠. 세로토닌은 설명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에 분비되기 시작해서 하루를 관장하는, 그리고 이것이 부족하면 우울감이 심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래서 세로토닌을 행복 호르몬이라고 얘기하죠. 저는 세로토닌을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낮 동안에 우리의 모든 호르몬을 관장하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로토닌의 혈중 농도도 운동화를 거두는 사람은 차이가 없었는데 맨발로 걸은 사람은 쭉 올라가죠. 통계적으로 차이 있게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연구팀이 하나 더 해본 게 인터페론 감마라는 거예요. 인터페론 감마라는 것은 면역에 작용하는 어떤 중요한 전달 물질이 있는데 우리가 항암제가 이렇게 잘 듣는 항암제도 요 기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아주 풍부하면 암도 잘 안 걸리고 이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실은 맨발 걷기 하는 그룹에서 살짝 높아졌는데 다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구팀은 뭐라고 했냐면 이게 12명 이 실험 너무 작은 집단을 봤기 때문에 차이가 안 난 것 아닐까? 대규모로 한다면 차이가 날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중요한 포인트는 운동화로 걸은 그룹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인터페론 감마가, 그러니까 암에 싸우는 우리의 면역 물질이 증가했어요. 맨발 걷기, 어쨌든 걷기가 이런 효과도 있구나. 그래서 요즘에 주목받는 게 걷기예요. 옛날에는 걷는 거 운동 안 된다. 아무리 지구 반바퀴를 걸어도 사람 빠진다. 아무 도움 안 된다라는 거 아닙니다. 걷는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맨발로 걷는다면 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우리나라 연구도 있어요.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이게 우리나라 인제대학교고요. 경북대 교육대가 공동으로 우리 학생에게 운동화를 신고 하루에 40분씩 일주일에 3번 이상 걷게 했고 또 다른 학생에게는 맨발로 한 번에 40분씩 일주일에 3번 이상 걷게 했고요. 그리고 그냥 또 대조군 하나 지표를 잡기 위해 그냥 평범한 학생들 12명 가만히 있게 냅뒀어요. 그리고 나서 운동화로 걷고 맨발 걷기 전에 실험을 하기 전에 뇌파를 검사했고 그다음에 4주 동안 운동화로 걷거나 맨발로 걷게 한 다음에 뇌파를 다시 측정해 봤습니다. 네. 요 가운데가 맨발 걷기, 오른쪽이 운동화로 걷기, 그다음에 가장 왼쪽이 어쨌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게 우리가 지표로 삼은 그룹인데 결과부터 보여드릴게요. 결과부터 보여드리면 맨발로 걸었던 학생들의 인지 기능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훨씬. 그리고 그게 뇌파로 확인이 됐습니다. 좋은 뇌파가 맨발로 걸은 학생들에게 이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연구, 우리나라 연구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맨발 걷기가 나의 면역력을 높이고 나의 뇌 기능을 좋게 한다는 건 확인이 된 셈입니다. 물론 이게 아주 비싼 치료제고 이런 거 하는데 상당한 리스크를 테이킹해야 된다면 제가 절대로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건 일단 돈이 안 들죠. 둘째, 위험이 별로 없죠. 그러면 이런 초기 단계 연구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발에 상처가 나면 잘 안 낫죠. 그러니까 맨발로 걷다가 상처가 나는 경우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심할 수 있으니까 안전한 곳에서 예를 들면 어디가 있을까요? 제가 저쪽 양재천에 있는 황토길을 몇 번 걸어봤는데 거기는 관리가 잘 돼서 그런지 안전하고 많은 분들이 걸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안전성이 답보된 곳에서 맨발 걷는 것은 적어도 미칠 게 없고 그리고 이렇게 나의 면역력과 나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맨발 걷기를 더 강력하게 좋아하는,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으로 제가 바뀌었습니다. 네. 이걸로 오늘 1부 보건의료 뉴스 브리핑을 마치고요. 잠시 후에 기상캐스터에서 기후캐스터로 옮겨가신 정주희 님을 모시고 2부 인터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2부 조동찬의 인터뷰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고해드렸던 대로 정주희 기후캐스터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역시, 이렇게 라이브로 하네요. 네, 역시 반갑습니다. 예, 화면빨이 좀 잘 받으시네요. 아, 그래요? 실물보다 훨씬 더 화면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이런 캐스터님들의 특징이죠. 실물보다. 아니요, 저는 오히려 네. 크로마키 앞에 그 초록색 판 앞에서 늘 실물보다 못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서 네. 지금 오히려 클로즈업이 나은 것 같아요. 네, 사람의 판단은 뭐 다를 수 있으니까. 자, 이분이 원래 어떤 걸 했었는지
한번 볼게요. 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SBS 기상캐스터로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이제 조동찬 교수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네. 같은 회사에 있었으니까 네. 저는 이제 선배님이라고 이제 네. 불렀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됐네. 여기 거리감이 드네. 네. 근데 기상캐스터를 지금 그러니까 7년 정도 하셨네요. 7년. 아, 그쵸. 7년을 그리고 했죠. 그 마지막 할 때는 거의 맏언니까지 하신 거죠. 그쵸, 막내로 그쵸. 들어와서. 막내로 들어와서 이제 최고점까지. 네. 그래도 이거 했었죠. 궁금할 거예요. 네. 기상캐스터의 삶은 어떤지, 하루는 어떤지. 어떤 건가요? 기상캐스터의 삶은? 기상캐스터는 일단 뉴스 끝에 마무리에 이제 날씨 예보를 하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이제 아침 날씨를 할지 점심 날씨를 할지 네. 저녁 날씨를 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보도국장님께서 이제 네. 정해주고 우리는 정해진 프로그램에 이제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날씨 이거 예보를 하는 뭐라면 거죠. 네. 메인 뉴스가 SBS는 8시잖아요. 8시 뉴스 메인 뉴스. 그다음에 아침에 7시에 하는 뉴스. 그다음에 낮 동안 하는 10시, 12시 네, 뉴스 맞아요. 있고 네. 그다음에 3시 뉴스 브리핑, 5시 오뉴스. 맞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나이트라인 뉴스 네. 있죠. 마감이 이게 각각 이제 캐스터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라 네. 저희 이걸 권한은 없습니다. 이걸 보도국장님이 네. 결정하시는군요. 국장님인지 이제 부장님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데 그러면 어떤 시간을 선호하고 어떤 시간들을 싫어하세요, 보통? 일단 새벽에 저는 제일 싫었어요. 왜냐면 네.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어가지고 새벽이 싫었는데 이제 새벽을 어쩔 수 없이 이제 막내 싫은 시간 피하고 싶은 시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침에 7시에 네. 하려면 보통 한 4시 반쯤에 오시는 거죠. 그쵸. 4시 반쯤에 와야 되니까. 네. 그러면 그리고 되게 힘드니까 그걸 제일 막내가 한다. 그 중간에 이게 있었어요. 새벽 5시 뉴스. 그러면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돼. 정말 너무 살기 싫었어요, 그때. 그렇구나. 이제는 말할게요. 네.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네. 그렇구나. 네. 그런데 이제 기상캐스터는 그래서 하시고 네. 난 다음에 네. 또 그런 것도 많이 저기 하더라고요. 캐스터님들이 막 멘트는 뭐 기자들이나 작가님들이 써주시는 건가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쓰시는 건지. 맞아요. 어때요?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무슨 작가가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아니라 기상청 통보문을 네. 이제 저희가 받아서 네.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네. 그거를 토대로 날씨 예보를 작성하거든요. 네. 그래서 직접 기상캐스터가 기사를 작성한답니다. 네. 그러니까 기상청의 날씨 정보는 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전달해야 될지 그리고 그 날씨가 시간대별로 그러니까 시청자에 맞게 어떻게 전달하면 좋은지를 각각의 기상캐스터들이 나름 분석해서 그렇죠. 본인의 개성 그러니까 본인의 그렇죠. 취향 그다음에 맞습니다. 시청자들의 요구를 네. 맞춰서 한다는 거죠. 예. 이게 딱 정확히 맞는 게 비유를 들자면 돼지고기라는 재료로 네. 누구는 국을 끓일 수 있고 누구는 네. 구이를 할 수 있고 네. 누구는 삶아서 보쌈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우리는 기상청에서 내려온 통보문이 하나의 돼지고기라는 재료라면 그걸로 국을 할지 볶을지 뭐 찔지는 네. 캐스터 역량이다. 네. 돼지고기를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 지금 생각나는 게 돼지고기였어요. 보통 소고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소는 메탄가스가 많이 나와서 조금 네.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일단 슬슬 나오죠. 슬슬 이제 본인이 왜 기후캐스터가 됐는지.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만두신 거는 왜 그만두시게 된 거죠? 제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게 아니에요. 거 아실 건데. 이거 저는 아는데. 저는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2020년 정확히 6월까지 임신 7개월까지 이제 SBS에서 있었고 사실 그 전부터 저희 이제 날씨팀의 부장님한테 저 3개월만 쉬고 오겠다. 다시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기상캐스터 언제까지 이렇게 출산하면 굿바이 할 거냐. 그런 선례를 좀 만들고 싶었어요. 출산하고 나와서도 다시 일할 수 있는 시스템. 근데 그 제 역량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돌아가고 싶었지만 돌아갈 수 없는 현실의 벽에 이제 부딪혀서 저는 이제 SBS에서 2014년부터 일했지만 그 전에 2008년부터 거의 방송 생활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방송이 전부라고 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제가 출퇴근할 곳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쓸모가 없어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정말 잘못됐다. 이것은 이런 회의감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이제 과정에, 그러니까 저의 진로 과정, 진로 고민에 대해서 네. 이제 좀 찾아가기 시작하다가 그 과정에서 기후환경 분야에 눈을 뜨게 된 거죠. 네. 잠깐만요. 이제 질문. 네. 아직도 아나운서계는 출산하면 못 돌아가는군요. 아나운서는 정규직 직원이라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닌가요? 아나운서 이거를 우리 선배님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요? MBC, 알려주세요. KBS, 네. SBS 공중파 3사 아나운서는 정규직이 맞아요. 네. 근데 그 외 종편, YTN 뭐 등등등 뭐 있잖아요. 네네. 연합뉴스 TV 등등. 네. 아니에요. 못 돌아와요. 못 돌아와. 되게 힘들어요. 몰랐어요. 저 몰랐습니다. 이게 다 계약직 아니면 그냥. 근데 그러면 그분들도 네. 비정규직인 아나운서분들도 출산을 하시면 못 돌아가는 분위기가 지금도 존재하나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주위에서 다르게 이제 연합뉴스 앵커를 하다가 뭐 쇼핑호스트로 전향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저는 이 부분은 뭐 제 영역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경력단절을 보도국에서 되게 문제시 삼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도국 안에 같이 일하는 분들의 경력 단절을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건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모순에 대해서 늘 얘기해요. 아니 방송국에서 심지어 뉴스에서 경력 단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그거 절대 안 되면 안 된다. 뉴스 구성원이 나는 못 돌아갔네? 그렇죠. 이 모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라고 얘기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는 우리 정주희 기후캐스터님께서 하신 그 부장님께 많이 얘기했어요. 이거 말도 안 된다. 저는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뉴스 브리핑에 제가 프리젠테이션까지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 부분은 아마도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당초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그렇겠죠. 저는 사측은 아닙니다. 제가 SBS의 주식에 1도 없으니까 그냥 월급쟁이 종업원이었어요. 저 피고용자. 그런데 이제 사측에서는 이 정규직 비정규직을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쓴다. 우리가 프리랜서라고 하는 건 그런 목적으로 쓴다. 그러니까 이 부분 사실 여러 가지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 번 정규직으로 하면 너무 고용의 탄력성이 사측으로 보면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고용의 탄력성이 없으니 아예 몰라 프리랜서는 뭐 그런 거고 우리는 우리의 필요대로 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합의할까? 제가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이건 먼저 잘못됐고 막 이렇게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밖에 나와서 젊은이들의 그런 취업 고민, 그다음에 저보다 선배인 사람들의 이게 직장, 근데 분명히 있어요. 저보다 윗분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올드한 세대잖아요. 제가 베이비 부모 마지막 2세대라서 제가 저출생인 20, 30대에는 제가 65세가 되면 큰 부담이 될 거예요. 그쵸. 진짜로 저의 세대는 지금 20대, 30대 분들에게 너무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세대인데 제 세대가 우리 거를 꾹꾹 쥐고 안 놓으려고 한다면 20, 30대 분들의 기회는 적은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이거 뭐냐면 좋은 말로 우리도 잘 살고 20, 30대도 둘 다 잘 산다? 이런 거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얼마를 놓으면서 이분들에게 줄 거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런 거는 한계가 있다. 무한대면 너도 주고 나도 주고 다 풍족하게 살지만 세상의 모든 유한하니까 이걸 어떻게 나눌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전 지금도 생각할 때 잘못됐죠. 젊은 기상캐스터 사실 되게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젊은이들이 택하는 직업인데 여기서 경력 단절이 그렇죠. 이루어진다. 그리고 거기에는 처음에는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사측 입장에서는 고용 탄력성이 대단히 없는 상황에서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맞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안타까운 거죠. 지금도 저는 특히 젊은이들이 이런 부분에 노출된다는 것은 이렇게 경력 단절과 취업 고통에 하는 것은 저 같은 사람들의 세대가 너무 꽉 쥐고 있는 것과도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물론 이거 조동찬의 개인적인 얘기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되게 위로가 되고 그래요. 왜냐하면 회사에 있을 때 이렇게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네. 좀 냉정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제가 기상캐스터 후배님들을 보면 와 냉정한 현실에 저보다 어린 분들인데 정말 세상에 그냥 그대로 네. 와 이 계산대로 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저는 외모 평가도 좀 그래요. 기자들 조동찬은 외모로 들어간 건 아니고 기자들한테는 그런 게 없는데 캐스터들 이런 분들에게 씌워지는 과도한 외모 이런 거. 그 외모 프레임 때문에 사실 저도 자존감 많이 떨어지고 자신감 많이 떨어지고 되게 많이 위축되더라고요. 그거가 정말 사람을 되게 좀 옥죄게 하는. 아니 근데 정주희 캐스터님, 기우 캐스터님은 미인대 출신이잖아요. 아니 그게 다 빛 좋은 개살구죠. 무슨 미인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춘향 뭐 이런 거 아니었었나요? 기억에? 옛날에 정말 2008년에 22살 이럴 때 남원의 춘향 뭐 옛날에 그때 1등 하셨나요? 아니 1등은 안 했고 이제 6명 딱 입상을 하는데 딱 6등이었어요. 턱걸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딱 이게 들어와가지고. 근데 사실 뭐 제가 그 대회는 모르지만 그리고 그런 대회가 좋은지 나쁜지 사실은 찬반 논란 되게 많고요. 지금은 반대하는 논란도 되게 많은데 어쨌든 그렇게 미모는 어느 정도 이게 인정받은 분들도 방송국에 딱 들어가면 그런 미모의 그런 비교와 이런 것 때문에 막 그 시달리시는 모습을 보면 좀 그랬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저는 미모는 개인 취향 아닌가요? 그게 객관적일 수 있어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밑에 이제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가 외모는 지극히 그 인사 권한에 정말 주관적인 취향이다라고 늘 얘기를 해요. 너무 이렇게 비호감, 막 이렇게 험악하거나 당연히 이런 사람은 뉴스에 나올 수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말 지극히 개인 취향이니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너무 이제 그 개인 취향이 그러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저를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마지만 제 모습을 싫어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바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저렇게 잘생겼다고 하시는 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알바 쓰신 것 같아요. 저 그러니까 그 유튜브 진행을 하려면 어느 정도 알바생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제가 썼던 알바생님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근데 저를 가지고 뭐냐면 너의 뭐 외모는 뭐 딱딱하고 말투는 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당신의 개인 취향인데 근데 본인이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속으로는 너나 잘해. 너나 네 외모나 더 신경 써. 너는 뭐 얼마나 잘났는데 너는 뭐 너는 뭐 저기지만 너도 내 취향 진짜 아니거든. 저는 그랬었어요. 근데 남자인 저도 그리고 기자는 훨씬 그게 덜하지만 맞아요. 젊은 여성인 그리고 캐스터분들은 어떻을까? 뭐 좀 짐작은 되긴 저는 해요.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제가 들어온 지 한 2년 차쯤 됐을 때 저한테 어떤 선배가 야, 너 다리 두꺼운 거 알지? 너 팔뚝 두꺼운 거 알지? 살 좀 빼. 저한테 대놓고 저한테 그래서 그날 지하 주차장에 제 차에서 뭐 펑펑 울었겠네요. 그 다음에 헬스 바로 끊고 PT 바로 끊고 그때 돈도 많이 못 벌었을 때인데 1대1 PT 비싸거든요. 그 당시에. 그거 50회 끊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또 살을 뺐잖아요. 또 살을 뺐더니 또 다른 선배가 자기는 살 안 빼게 난데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거야 도대체?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어요. 진짜 좀 짜증나요. 제가 2018년에 미국에 였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뭐 마땅히 볼 게 없어서 TV는 잘 안 보는데 거기 막 허리케인 뭐고 뭐 하면 그때만 TV 뉴스를 봐요. 근데 저 아직도 생각나는 게 기상을 하시는 분이 여성분인데 흑인이셨고 나이가 되게 뭐 저보다도 연배가 높으신 분이었고 이렇게 뭐 그냥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몸매를 가지고 하시는데 그 카리스마로 제가 영어를 잘 이해를 못하는데도
다 들어와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그냥 어떠냐면 일단 여기만 보세요. 제가 오늘 날씨 그다음에 허리케인 이거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저만 들으시면 걱정 없어요. 이런 카리스마로 하는 걸 보고 너무 멋있었어요. 실은 우리가 기상이라는 정보 그다음에 어떤 이런 것들은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맞아요. 중요한 전문성. 예, 전문성. 전 아직도 뭐냐면 좀 그래요. 그래서 막 팔뚝 두껍고 다리 두꺼우면 어때요? 그러니까요. 날씨 예보하는데 아무 무슨 의미 상관이야 없는데. 그게. 그때는 그런 말을 이제 자꾸 듣고 이제 외모 평가 당하고 평가절하 당하고 이러니까 네. 자존심, 자존감 계속 이제 깎일 네.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우리 채널 이름이 여기 채널이 네. 비온 뒤잖아요. 네.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땅이 굳어지죠. 굳어지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기후캐스터의 이제 네. 이게 나오는 건가? 네, 나와요. 이게 네. 나와요. 이제 유일무이 네. 기후캐스터 탄생이 이제 출산하고 나서 네. 제가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2020년에 네. 만들었는데 2022년이니까 2021년은 많이 방황하고 그렇겠네요. 고민하고 그랬던 시기였고 2022년부터 이제 내가 기후캐스터를 해야겠다라는 네. 좀 생각을 하고 많이 이제 계단을 오르듯 네.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실천을 하고 뭐 이런 또 감사하게도 관련된 기사도 막 뜨고 막 네.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기후캐스터는 처음 들어보는데 뭔지 궁금합니다라고 우주 네. 나뭇잎 이께서 네.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저의 역할과 사명을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견인 역할을 제가 하는 거죠. 네. 뭐를? 환경 운동가만이 환경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알리면서 환경 실천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텀블러 맨날 쓰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한 번 들고 나온 게 더 낫거든요. 네. 우리 선배는 오늘 종이컵 드셨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네. 저. 그리고 비온 뒤에서 항상 미세 네. 플라스틱 이야기도 하는데 네. 선배님은 어떻게 종이컵을 쓰실 수가 있나요? 라고 아까 물어봤었는데 선배님 오래 살고 싶지 않으시다고. 그래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네. 네. 그럼 미세 네. 플라스틱 많이 드셔야죠. 아니 뭐 그건 아닌데 예를 들면 이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네. 약간 저는 이제 뭐 저만의 견해가 있죠. 제가 취재한 거라서.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예를 들면 이제 그건 있잖아요. 우리 정주희 기후 캐스터님께서 하듯이 텀블러를 얘를 25번인가요? 25번 이상 쓰면 얘가 환경에 더 좋아요.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데 얘를 한 10몇 번 쓰고 버리잖아요. 그러면 종이컵 쓰는 것보다 얘가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텀블러를 25번 이상 쓸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아니다.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맨날 잃어버리거든요. 제가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게 우산. 그다음에 텀블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변명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거 몇 번을 쓰셨을까? 이거 5년 썼어요. 5년. 그렇죠. 네. 와, 이렇게 쓰면 완전히 네. 환경에는 개이득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뭐 이거는 뭐 되게 맞습니다. 존경을 리스펙트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게 쓰시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일 잃어버리지 않고 챙기기 이게 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텀블러를 낡은 거를 쓰는 분도 갖고 계신 분도 네. 진짜 오랜만에 봐요. 제가 웬만해서 뭐냐면 새 거 딱 텀블러 들고 다니면서 나 환경론자라서 텀블러 해? 몇 번 썼니? 뭐 4번 썼어. 그러면 웃기고 앉았네. 너 이거를 25번 이상 쓴 다음에 나 얘기해라. 환경론자로. 네가 이걸 3, 4번, 10번 정도 쓰고 버리면 네가 종이컵보다 환경을 더 맞아요. 망치는 애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러니까 이제 기후캐스터님은 다른데 저를 좀 놀라게 했는데 자기를 뭐 뽐내기 위해서 이렇게 환경론자로 하는 사람들을 전 되게 싫어해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환경은 뭐냐면 우리 차차 본인이 소개하시겠지만 공부를 해야 돼. 환경을 위하려면 진짜 과학적인 사실에 맞아요. 진짜로 근거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한다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 아까 소 얘기했는데 소가 밝혀진 것도 한 20년 전이에요. 그것도 영국의 젊은 과학자가 얘기했는데 과연 어떤 게 더 그 온실가스를 높이느냐? 소 상당히 높아요. 우리 그때는 맞아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우리 동네에 있는 농작물을 하자. 그래야 안 움직인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그걸 해보면 이게 집단으로 해서 하는 게 환경 오염을 덜 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겉멋으로 환경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과학적 팩트가 틀렸다는 게 한번 입증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8, 90년대 겉멋으로 과학적 근거 없이 나 환경론자야, 나 폼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환경을 망치고 있었느냐가 사실은 2000년대 깨달음이에요, 과학에.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는 지금도 모르겠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뭘 시켜 먹어요? 플라스틱에. 그럼 그거를 트리오로 해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씻어서 재활용으로 버리는 게 덜 환경을 오염시키는 건지, 아니면 그거를 해서 그냥 쓰레기로 버리는 게 환경을 덜 오염시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정답은 그걸 안 시켜 먹는 게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어려우니, 그래서 그런 거를 누군가가 계속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보니까 우리가 뭐뭐 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이걸 그렇게 하는 것보다 뭐 어떻게 하는 게 낫겠다. 그 다음에 저는 미국에 갔을 때 제일 저기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재활용을 이렇게 여러 개로 분류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재활용이 대부분 안 되고 가장 많이 되는 게 알루미늄 캔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알루미늄 캔으로만 하라고 거기 써 있어요. 미국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과학관에.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 알루미늄 캔으로만 뭘 살려고 좀 노력해요. 이건 어쨌거나 환경에 도움을 주는 거니까. 재활용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아무튼 네. 그렇고요. 아무튼 이거 놀랐어요. 이거 5년 사용했던 텀블러는 이거는 완전히 제가 완전 인정드리죠. 와, 이러면 뭐. 네. 그래서 네. 이제 저의 역할이 견인 역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캐스터라는 게 결국에는 쉽게 설명해주는 역할인 네. 것처럼 기후캐스터도 환경에 대한 정보를 네. 쉽게 알려주고, 그리고 내가 직접 실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컨텐츠로 이제 만드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담배꽁초는 종이가 아니고 미세 플라스틱이 있고, 네. 그리고 뭐 실리콘 용기도 역시나 미세 플라스틱 나오고, 라면 용기도 미세 플라스틱 나오고, 네. 랩에도 미세 플라스틱 나오고, 종이컵에도 미세 플라스틱 요거 나오고. 화면 좀 잠깐 띄워주실까요?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지금 맞아요. 본인이 얘기했던 담배꽁초가 네.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나오는지. 얼마나 나오는지가 아니라 네. 그 담배꽁초는 종이가 아니라 플라스틱이다. 네. 그래서 이거를 배수구에 버리지 말자. 배수구에 버리지 말자. 배수구로 가면은 강으로 가고, 그게 또 바다로 가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물고기를 잡아먹으니까. 네, 그렇죠. 우리 다 몸속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저 말고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냥 저는 제 스타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렇게 풀어가는 역할을 했던 거죠. 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미세 플라스틱을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뭐 팝콘 용기내도 하고, 케이크 용기내도 하고. 저 근데 궁금한 게 있었어요. 처음에 이거 저는 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처음엔 돈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돈은 되지 않아요. 지금도.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를? 돈이 되지 않아. 그냥 제 영혼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살려고? 그동안 카메라 앞에 섰는데 내가 갈 곳이 없잖아요. 내가 설 곳이 없잖아. 내 무대가 없잖아요. 내 무대가 없으니까 내가 만들어야지. 그냥 제 무대를 제가 만들 뿐이에요. 그냥 이 컨텐츠로. 근데 그래서 뭐 그렇게 돈이 많이 되지는 않고, 뭐 어떤 달은 강연이나 뭐 행사 사회 같은 걸로 돈이 될 때도 있지만, 또 안 될 때는 안 돼요.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사실 뭐냐면, 이걸 찍는 거야 할 수 있는데 편집이 사실 돈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어떤 분한테 시키면. 그래서 제가 하죠. 본인이 간에 하세요? 수공업해야죠. 돈이 안 되는데. 돈이 안 근데 편집 제법 잘하시던데. 제가 하다가 정말 일이 많이 몰렸을 경우에만 이제 외부 아웃소싱을 주기도 하죠. 네. 자, 유난스럽다고 욕 더럽게 먹었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견인 역할을 해서 콘텐츠 를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근데 그 견인 역할 했을 때 아무 정보는 할 수 없으니까 저도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그렇죠. 자료 서치를 되게 많이 하고, 그 논문도 막 읽어보고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렸는데, 사람들의 건강과 지구의 건강을 위해서 했던 일인데 이런 댓글이 이제 달리는 거예요. 유남스럽다고 욕 먹었을 것 같은데. 이거 뭐 읽을 수 없네, 내가 진짜. 이런 거 달려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에 어떻게 이렇게 악플이 달리지 해서 이 악플 화살들을 자꾸 맞으니까 너무 힘들었던 또 시기가 있었어요. 저는 저런 분들의 특징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실은 저렇게 할 거면 안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안 보면 되잖아요. 보면서 굳이 와서 저거는 버려. 뭐냐면 제가 지금 요즘에 되게 뭐 많이 보고 있는 영역인데 관종이에요. 관종. 그쵸. 관심을 저렇게 굳이 그러니까 어긋난 관종? 그러니까 그 관종의 특징은 뭐냐면 시선을 남에게 신경 쓰는 거거든요. 왜 남에게 신경 쓰느냐? 어떤 사람이 남의 시선을 더 의식하느냐?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남이 나 이거 가 뭐 해? 그래 너 그렇게 얘기해? 몰라 난 내 식대로 갈게 이러는데 늘 어디나 남은 뭐 하고 살지? 근데 나랑 안 맞아. 그럼 저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대단히 그 사회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폐쇄적인 어떤 공간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나와 비슷하게 사는구나. 이런 장이 아니라 혼자서 하는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와 옛날에 보면 은둔형 외톨이가 맞는 거죠. 그치. 기전은 똑같습니다. 저렇게 굳이 왜냐면 이거는 공중파도 아니고 자기가 선택해서 보는 거잖아요. 선택해서 보는 것에 예를 들면 텀블러 쓰세요. 그다음에 담배꽁초 플라스틱이니 배수구에 버리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무슨 유난 떠들다고 하는 거를 왜 거기에 남겨요. 그렇죠? 그것도 욕하면서. 근데 찌질하니까. 제가 이제 한창 힘들고 나서 뭘 깨달았냐면은 사람은 그 다 자기만의 마음의 안경, 뭐 프레임, 뭐 렌즈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악플러들한테는 그린 렌즈가 없는 거죠.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뭐냐면 저는 이제 기후 환경에 대해 공부를 하고 실천하다 보니까 쓰레기 문제와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너무 걱정돼서 이런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그린 렌즈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쓰레기고 미세 플라스틱이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나는 그린 렌즈가 껴서 이게 당연하지만 이 사람들 그런 렌즈가 없기 때문에 내가 유난이고 꼴값이고 진상이었구나를 인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또 다음 화면 좀 보여드리면 제가 김이나 작사가의 저서 보통의 언어들을 보다가 여기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유난스럽다라는 말은 그건 당신이 특별하다는 뜻이다. 유난스럽다의 사전적 정의를 한번 찾아보니까 그래서 언행이나 상태가 보통과 달리 특별한 데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했던 행동이 사실 보통은 아니더라고요. 나 특별한 거 맞네. 인정하기로 했어요. 나 유난 인정. 인정. 그러니까 유난스럽다가 사전적으로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욕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것도 그러면 나 유난스러운 거 맞네. 나 인정할게. 나 유난 맞아. 인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정을 하니까 마음이 편하고 이들이 달린 것도 이해도 되고 더 유난을 더 떨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죠. 그 유난스럽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욕으로 붙은 유난스럽다가 상처가 됐다가 저 책을 보면서 맞아요. 이것이 오히려 나한테 그 재료가 되는 자양분이 되는 맞습니다. 좋은 성장 과정이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 안 힘들어? 너 이거 왜 해? 막 이런 욕까지 들어가면서 왜 해?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지금 일단 안고 있는 저 아이는 저희 아이 이제 2020년 9월생인데 저희 아이 윤호 이제 제가 안고 있는 거고요. 한 3가지 이유로 나 왜 이 일을 왜 놓지 못할까 고민을 했는데 첫 번째는 한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품의 저의 모습을 좀 투영하게 된 거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달삼스벳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방송국의 행태가 나 같다. 나 일회용품이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 모습이 제가 너무 일회용품 같아서 나는 일회용이 아닌데 나 다회용인데 내가 보여줄게 약간 그런 마음도 있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약간의 일종의 복수심이 있네요. 그쵸. SBS에 대한 복수심? 그렇죠. 있어. 복수심 있습니다. SBS.
물론 SBS만 그런 건 아니죠. SBS는 그쵸, 되게 그쵸. 예. 그리고 SBS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 일단. 전반적으로 방송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기상캐스터 생활을 7년을 했다고 했지만 SBS에서만 사실 그 전에 뭐 OBS 방송국에서도 기상캐스터를 했었고요. 네. 광주 KBS에서도 기상캐스터를 했었어요. 근데 총 시간이 한 9년 반, 한 10년 정도 기상캐스터 생활을 한 거죠. 그렇네요. 예. 근데 그때 현직 시절에 기후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깊이 알려고 하지 않았던 점이 굉장히 좀 후회와 반성으로 남더라고요. 자기 반성. 예. 네. 일단 왜냐면 1번 복수심, 네. 2번 자기 반성. 네. 예. 왜냐하면 기후 변화를 알아야 네. 이거 날씨를 더 알 수 있는데 나는 내가 태풍 예보를 하면서 이 태풍의 본질인 기후 변화를 알려고 하지 않았구나. 나 좀 어리석은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뒤늦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기후 변화라는 게 과학적인 데이터만 보면 너무나 비관적인 게 사실이에요. 네. 우리는 온실가스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 아이가 자라날 세상이 진심으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세 가지 이유로 조금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욕을 먹어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네. 아, 알겠어요. 3번 어쨌든 1번, 2번은 뭐 동기이지만 3번 욕을 먹어도 계속 나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 윤호, 네. 우리 기후캐스터님의 아드님이 네. 계속 살아가야 될 세상이니까 누가 나한테 뭐 유난스럽네 뭐 욕해도 네. 멈출 수가 네. 없다. 멈출 수 없는 거죠. 이 세 가지 이유로 좀 꼽아봤습니다. 뭐 그리고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잠깐 퀴즈를 좀 내보자면 기상과 기후는 같은 말일까요? 아닐까요? 선배님 아시니까. 저 모르겠는데. 네. 기상과 기후는 같은 말이다. OX. 네. 뭐 하셨고요. 같은 말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사실은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상기후 차이점을 안 궁금해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기상을 기분이라고 하고 기후를 성품이라고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분은 그때그때 바뀌지만 아침, 점심, 저녁 기분 바뀌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기후, 성품, 그 사람의 성품은 잘 바뀌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뭐 차분한 성품이다, 뭐 항상 밝은 성품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좀 맞아요. 공격적이다, 뭐 저 사람 까칠하다 이런 성품 얘기했을 때 평판, 저 사람 평판 어때? 라고 얘기했을 때 성품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아요. 저도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예. 그 사람의 고유의 성품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날씨, 눈이 오고 비가 오고 흐리고 맑고 이런 날씨들이 있잖아요. 그걸 기상이라고 하고요. 30년간의 날씨 평균을 기후라고 해요. 그래서 기상캐스터들도 그렇고 날씨 뉴스를 듣다 보면 평년 기온보다 낮겠다, 높겠다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많이 하죠. 그게 다 기후, 30년간의 평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상캐스터가 특히 오늘 갑자기 너무 춥잖아요. 아까 보니까는 뉴스 보니까 체감 기온이 3.4도까지 떨어지고 막 그랬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 30년간 평균을 봤을 때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갑자기 11월도 아니고 12월도 아닌데 이렇게 기온이 뚝 떨어졌을 때 30년간 평균을 봤을 때 오늘은 평년 기온보다 낮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기후는 맞습니다. 성품, 기상은 기분. 그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후 원래 변한다. 이렇게 많이 해요. 맞아요. 그렇죠. 기후가 원래 변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지속해야 하는 속성의 급격한 변화. 여기가 중요해요. 너무 빠른 급격한 변화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후 변화라는 말이 생겼는데 우리가 기후 변화라는 말의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변화라는 말만 곱씹어 보면 좋게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2018, 19년 들어서부터는 기후 위기라는 말을 더 많이 쓰게 됐고요. 기후 위기라는 말뿐만 아니라 기후 붕괴나 기후 비상사태다 이런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는 건 중립적인 언어잖아요. 그리고 호전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나쁘게 변하는 걸 우리 의학적으로는 악화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기후도 악화라고. 맞아요. 왜 악화라고 했으면 훨씬 더 일찌감치 할 텐데 왜 중립적인 변화를 썼을까? 그러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일리 있네요. 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저는 뭐냐면
뭐뭐하면 악화됩니다. 뭐뭐하면 호전됩니다. 이렇게 악화 호전, 그러니까 변화라는 의학에서는 변화라는 중립적인 단어를 쓰지는 않거든요. 좋아지느냐 나쁘냐. 그래서 항상 저는 기사를 쓸 때도 뭐뭐 악화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변화를 왜 근데 저게 뭐 논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로 좋을지 안 좋을지 과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변화라고 했나? 이런 중립적인 의미로 그랬나? 근데 저는 잘 모르니까. 근데 분명히 위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위기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온실가스 효과는 계속 지속되고 그러니까 평생 겪어보지 않았던 이상한 현상들을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악화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악화가 아니면 왜 예를 들면 탄소 뭐 이렇게 제한권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강제력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애당초 기후 악화라고 우리가 설명했던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긴 했었어요. 그럼 이런 말을 만들어낸 단체 투고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왜 네. 기후 변화라고 해서 혼동을 하냐. 네. 기후 악화라고 해야지. 네. 그래서 어쨌든 기후 네. 변화라는 말에 우리가 심각성을 못 느껴서 네. 한 2019년도 에 들어서부터는 우리가 더 많이 기후 위기라는 말을 쓴다. 네. 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그냥 알아두면 좋을 이런 네. 상식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가 뭐냐. 네. 근데 기후 변화는 당뇨병 같은 거다라고 저도 이제 배웠는데 네. 당뇨병이 수많은 합병증을 몰고 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후 변화가 그럼 어떠한 합병증을 몰고 오느냐 네.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지구 온도가 상승이 된다. 네. 우리가 지구 온난화 어렸을 때부터 지겹도록 들었잖아요. 들었죠. 예. 그래서 지구 온난화라는 말은 기후 변화 안에 포함이 된 말이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극단적인 날씨. 오늘같이 갑자기 추워지는 것도 극단적인 날씨에 포함될 수 있죠. 이거 다 기후 변화 때문이다. 네.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이 된다. 왜? 네. 얼음이 녹기 녹으니까. 때문에. 그리고 계속되는 산불. 우리 네. 얼마 전에 올해 초만 해도 경북 안동 네, 이쪽에 맞아요. 얼마나 네. 큰 산불이 났습니까? 산불이 계속 그리고 그냥 자연 발화 누가 태우지 네. 않아도 뭐 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네. 그리고 강력해진 태풍. 앞으로 모든 뉴스에서 역대급이라는 말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네, 맨날 역대급이래. 네. 역대급 태풍. 그래서 앞으로 강력해진 태풍의 일만 남았고 그리고 생명 다양성이 감소된다라는 거를 이제 6개로 네.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제 제가 꼽아봤는데 제가 하는 일 이런 강연 가끔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생명 다양성 감소 중에서 하나 좀 예를 들면 네. 거북이 같은 네. 동물을 좀 예로 들어볼게요. 거북이가 알을 낳으면은 네. 엄마 뱃속에서 그 알이 네. 암컷이냐 수컷이냐가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이 알을 낳으면 이 모래 온도, 네. 모래에서 알을 낳는데 이 모래 온도에 의해서 27.7도보다 높으면은 암컷, 27.7도보다 낮으면은 수컷 뭐 이렇게 된. 그리고 네. 그 사이 온도에서는 암컷도 낳을 수 있고 수컷도 낳을 수 있고 한데 미국 플로리다 주에 이제 그 모래 사막에서는 계속 27.7도 이상이니까 모래 온도가. 네. 그러니까 거북이가 암컷만 나오는 거죠. 근데 암컷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거북이 끝나죠. 그렇죠. 그래서 끝나죠. 바다 거북은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이 돼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생명 다양성 감소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네, 우리 다 그렇겠네요. 더불어 같이 네.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거북이도 공룡 그린카드 보듯이 우리 윤호 공룡 좋아하거든요. 네. 티라노사우루스 그린카드 보고 공부를 했는데 거북이를 어느 순간 그린카드 보듯이 볼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네. 거북이 얘기를 했는데 왜 동물이 그러니까 인간은 왜 동물의 일의 변화에 민감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그 동물을 결정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단백질로 되거든요. 우리 유전자 무슨 호르몬 효소 이가 전부 다 단백질인데 단백질이 온도에 대단히 민감해요. 그리고 그 민감한 그러니까 거북이는 수컷과 암컷을 결정하는 온도에 맡긴 거죠. 그러면 인간의 몸이라고 그 온도에 맡긴 게 없겠느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북이도 그 온도에 예민하게 하는 부분이 어긋나듯이 그 온도가 바뀌면 분명히 인간에게도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 하는 소화 효소 있잖아요. 우리 찬 거를 먹으면 배탈 많이 나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위와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가 온도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찬 거를 먹으면 떨어지면 얘가 작용을 못해서 배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도에 민감한 저 거북이가 암컷만 나는 부분을 인간도 미로 짐작해서 저 거북이 일이지 나랑 뭔 상관이야 라고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은 아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앞에 말한 3가지 이유.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계속 이제 저의 동기부여, 원동력이 되는 네. 거죠.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들었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연 말미에 항상 벌새 동화 이야기를 해요. 네. 뭐냐면, 어느 날 거대한 숲에 네. 모여 사는 다양한 동물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숲에는. 숲에 근데 불이 난 거예요. 네. 그런데 벌새보다 큰 뭐 코끼리나 사슴이나 곰이나 코끼리나 뭐 등등등 이런 동물들은 불이 났으니까 다 도망가려고 막 난리 브루스가 났어요. 근데 그중에 작디 작은 벌새가 안 되겠어. 나라도 뭐라도 해야겠어 해서 가장 가까운 강으로 본인이 날아가서 이 부리에다가 물을 머금고 불길 위에 이제 불을 끄겠다고 뿌려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코끼리나 뭐 사슴이나 곰 자기보다 몸집이 훨씬 큰 동물들이 야 너까짓 게 뭘 하겠다고 뭐라고. 어디서 골값이고 진상이고 그렇지. 유난이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랬을 때 벌새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뿐이야 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다. 나는 벌새다. 어우, 네. 벌새 동화 얘기 감동인데요? 그래요? 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 저런 동화가 있었다니. 우리 지구가 지금 불타고 있고 근데 나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뿐이야. 와, 너무 좋은데요, 저 벌새 동화? 그래? 꼭 다시 읽어봐. 네. 되게 좀 철학이 느껴지고. 네. 그래서 좋은데요, 벌새? 그럼 벌새는 뭘 하냐? 좀 이런 것들 한다는 거예요. 제로 웨이스트. 제로 웨이스트 들어보셨어요? 또 잠시 후에 설명드릴 텐데 제로 웨이스트하고 플로깅하고 쓰레기 줍고 리폼하고 환경 다큐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SBS 나왔으니까 주변에 이제 기자들이 많잖아요. 야 이거 제보감 아니냐 이러면서 제보하기도 하고 뭐 친환경 정책에 투표하고 그다음에 용기내 이렇게 하고 계속 배달 대신에 내 용기 들고 가서 용기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센터 대기업 홈페이지에 이제 글을 씁니다. 이거 너무 포장이 심한 거 아니냐고 한 번씩 글도 써주고 그다음에 비건을 웬만해서 이제 지향을 하려고 하죠. 왜냐면 앞서 말했듯이 소고기에는 메탄가스가 이제 나오니까 뭐 그리고 친환경 기업들 더 많이 응원하고 일부러 저는 그런 것들 좀 구매해요. 친환경 기업들 힘내라고. 네. 왜냐면 그들도 지속 가능해야 계속 이어갈 거 아니에요? 돈을 벌어야. 그래서 일부러 좀 구매하기도 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는 좀 불필요한 소비를 많이 줄였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소비하는 모든 것들에 다 탄소가 나온다는 걸 이제 깨닫고 너무 내가 소비가 좀 심했네라는 성찰을 많이 했거든요. 생각 없이 하는 소비 그런 것 좀 많이 줄이고 저 이런 것들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알리고 콘텐츠로 만들고 이런 것들 이제 강연에 이제 가끔 녹이는 역할 그게 바로 기후캐스터 역할입니다. 벌새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라는 거는 제로는 0이잖아요. 그리고 웨이스트는 쓰레기고. 근데 쓰레기가 0이란 말이죠. 근데 말이 안 돼. 우리 살면서 쓰레기가 안 나올 수는 없거든.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라는 건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삶의 방향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방향이다. 삶의 방향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별다방의 닉네임이 텀블러 웨안서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스타가 텀블러 웨안서님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정말. 텀블러 왜 왔어? 왜 안 쓰냐고. 왜 안 써? 왜 안 쓰냐고. 텀블러 웨안서님. 그러니까 제가 별다방 닉네임을 아예 이렇게 해버리니까 텀블러를 더 챙길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그 사이렌 오더를 텀블러가 없는 날에 안 합니다. 왜냐면 난 텀블러 왜 안 썼는데? 텀블러 꼭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예 저의 정체성이 돼버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용기내 달인. 배달 좀 덜 시키고 제가 저희 집에 있는 반찬통 들고 가서 여기에 봤어요. 담아주세요. 혹시 영상 있어요? 그런 영상? 사진 뒤에 이제 있을 거예요. 나올 건데 이제 그런 거죠. 용기내 그러니까 달인. 우리는 반찬 가게 가면 반찬 가게 뭐 이렇게 플라스틱 뭐 비닐팩에 있는 거 담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정주희 기후캐스터는 본인이 이게 가방에
네. 반찬통을 꺼내가지고 네, 여기다가 얼마 뭐 5,000원어치 뭐 메추리알 담아주세요 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예요. 용기내 달인. 그리고 우유팩이랑 두유팩이 되게 훌륭한 자원이거든요. 네. 나중에 화장지로 탄생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일정 부분 바로 모아서 제로웨이스트 샵에 가져다 준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하고 있고 텀블러 내면 제가 항상 이제 제가 이거 많이 이제 기스난 거 보이시죠? 네. 5년째 쓰는. 네, 진짜 기수 많이 나죠. 이렇게 하면 뭐 완전 인정이지. 네. 그래서 네. 텀블러 내면 얼마나 좋냐. 일단은 얼음이 잘 안 녹는다, 여름에는. 여름에 저는 밍밍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 게 제일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텀블러 내면은 얼음이 안 녹고, 그리고 겨울 이렇게 갑자기 추워졌을 때는 계속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저는 뭐 참고로 아주 얼음이 가득 차서 너무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전 못 마십니다. 이가 시려서. 아, 그럴 수 있죠. 이제 나이가 그럴 수 있죠. 따뜻한 것만 먹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오네요. 네, 사진이. 용기내 달인이라면 이 정도는 치곤 좀 먹기죠. 그래서 반찬 가게 가서 일부러 반찬 가게도 요즘에는 다 플라스틱 팩에 다 포장이 돼 있어서 포장돼 있지 않은 반찬 가게를 가서 한번 용기내를 한 적 있어요. 네. 저는 여기에 담아갈게요. 이렇게 하고 베스킨라빈스도 이렇게 하고 저게 베스킨라빈스도 그게 돼요? 네, 아이스크림 케이크 이렇게 용기는 했어요. 네. 왜냐면 스티로폼도 플라스틱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스티로폼 좀 줄여보겠다고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팝콘 용기내도 한번 했었어요. 팝콘. 네, 팝콘은 저게 오른쪽에 있는 게 주황색 저게 팝콘이군요. 네, 맞아요. 캐러멜 이런 거. 네, 맞아요. 캐러멜 네. 팝콘. 네. 그래서 남은 거를 그냥 그대로 싸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좋더라. 원래 우리는 그냥 일회용기에 담아주면 남은 거라도 아까워가지고 그냥 버려 하고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그대로 싸가지고 가서 다음 날에도 먹고 저는 좋더라고요. 그냥 이게 환경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나한테 좋아서 나한테 이득이 돼서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베스킨라빈스 같은 경우는 스티로폼 박스 버리고 가는 것도 일인데. 그렇죠. 그 재활용해서 스티로폼 이거 하는 거 되게 일이긴 해요. 네. 그런 일인데 그냥 애초에 그냥 아예 안 가져오면 되니까. 거절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난이니까 특별하니까 이런. 근데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제가 알려드려요. 우리 배달할 때 다회용기로 배달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 있어요. 네, 그게 미세 플라스틱도 덜 먹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다회용기 배달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실천 중에 하나고요. 아니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배민이나 쿠팡이츠로 많이 배달하잖아요. 네, 거기에 맨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있어요? 다회용기로 배달할게요. 근데 이거는 이런 리턴잇이라는 업체에서 알아서 수거를 해가는 거예요. 설거지까지 알아서. 설거지도 안 해놓고 내놔도 돼요. 알아서. 근데 그러면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죠?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아니 더 내야 될 것 같은데. 정부 지원 받아서 리턴잇 사업을 하는 거니까. 다회용기 사업을 시범 사업 하는 거니까. 저런 게 있으면 제가 돈을 좀 더 내더라도 하고 싶긴 하네요. 네. 근데 지금 영원이다. 근데 다회용기로 되는 업체가 있고 안 되는 업체가 있으니까 아예 이렇게 쿠팡이츠에 다회용기 검색하는 게 좀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도 하나 팁으로 좀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건가요? 네, 요거. 그다음에 결국에는 너 안 힘들어? 안 귀찮아? 굳이? 막 이러는데 결국에는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하는 거지. 왜? 환경 호르몬이나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좋았다. 그리고 우리 비욘디. 우리 비욘디 채널에서도 얼마나 많은 환경 호르몬이나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 합니까? 저 비욘디에서 되게 많이 그런 지식들 얻었거든요, 사실. 제가 어디에서 공부를 하겠어요. 다 비욘디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환경 호르몬, 미세 플라스틱 내가 안 먹고 싶어,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는 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를 제가 버릴 일이 없더라고요. 용기내를 하니까. 뒤처리가 훨씬 편하고 무엇보다 집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배달을 덜 시키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구를 위해서였지만 맨 처음엔 해보니까 나한테 좋네. 네. 이런 거를 좀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제로웨이스트샵 애용자입니다라고 저는 늘 얘기를 하는데요. 제로웨이스트샵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네, 이런 샵이
있나요, 진짜로? 이렇게? 진짜로 있어요. 제가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런 샵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포장 가게, 그리고 두 번째는 리필 스테이션, 세 번째는 자원 순환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무포장 가게 그게 뭐냐면 뭐 샴푸바, 그다음에 뭐 바디워시바, 뭐 린스바, 설거지바 이런 비누 형태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도 포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그냥 우리가 알맹이만 순수하게 구입할 수 있는 거죠. 게 비누, 그다음에 뭐 맞아요. 트리오 이런 게 맞아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에 들어있지 않은 세제나 바디워시나 샴푸를 바 형태로 구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른쪽은 뭐뭐가 있는 건가요? 오른쪽에는 그래서 이제 나무나 대나무 칫솔, 그리고 용기내 할 때 좀 용이할 수 있도록 실리콘 팩이 있어요. 실리콘 포장 그러니까 용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던 그냥 칫솔이나 이런 것들을 환경에 덜 해로운 것, 이런 맞습니다. 대나무나 이런 걸로 바꾼 그런 샵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판매하고 있는 곳이 이제 제로 웨이스트 샵이고, 대체로 저렇게 무포장 가게,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판매를 하고 있고, 심지어 무포장 가게 제로 웨이스트 샵에서는 손님들에게 쇼핑백을 기부받아요. 그래서 그 쇼핑백을 계속 재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원 순환의 역할도 하는 곳이 제로웨이스트 샵이고, 그리고 리필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빈통을 몇 번 이제 가지고 가서 리필 하는 거예요. 뭘 리필하냐면 바디크림들을 리필하고요. 그다음에 설거지 세제 용품도 리필하고요. 그다음에 뭐 샴푸 뭐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다 리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먹을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올리브 오일 있잖아요. 올리브 오일류, 뭐 포도씨유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리필할 수 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망원동에 그 알맹이 상점이라는 제로 웨이스트 샵에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에요. 제로 웨이스트 샵 그게 뭐냐고 물어봐서. 사시는 곳이 망원동하고 멀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멀진 않아요. 사실 양천구니까 양천구랑 망원이랑 가깝던데요. 아, 그래요? 네, 비교적 가까워요. 네. 망원동은 내가 이렇게 아닌데. 마포구, 홍대 옆이니까. 망원동이 거기예요? 네. 죄송해요. 몰랐어요. 그리고 자원순환 그게 뭔데? 제가 우유팩, 두유팩 모으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제로웨이스트 샵에 가져다 주면은 이제 화장지로 재탄생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훌륭한 자원들을 버리지 않고 좀 다시 갖다 주고 있습니다. 저도 자주 가진 않고 이렇게 모아졌을 때 어느 정도 일정량 30장 막 이렇게 모아졌을 때 쓰레기 버리는 곳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보다 저런 곳을 갖다 드려야 그게 재활용 비율이 높다는 거군요. 훨씬요. 훨씬 버려지는 게 없을 수 있죠. 여기에 수거된 것들은 다 쓰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올바른 분리 배출을 위한 기본 수칙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비운다. 두 번째 헹군다. 세 번째 분리한다. 네 번째 섞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앞 글자만 따서 비행 분석이라고도 하거든요. 헹군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강연할 때 섞지 않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섞지 않는 거는 종류별로 재질별로 구분해서 배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플라스틱이어도 뭐 위에 캡은 아더라는 소재고 밑에는 폴리프로펠렌일 수 있어요. 그럼 폴리프로펠렌 재활용이 되지만 아더는 재활용이 되지 않거든요. 뚜껑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보면서 재질별로 구분해서 배출하는 게 조금 필요하다. 근데 좀 번거롭긴 해요. 아니 근데 그걸 알면 저도 하겠는데 예를 들면 제 입장에서 뭐냐면 재활용 쓰레기를 아파트에서 버리는데 그냥 따로 모으는 게 아니라 거기가 제가 만약 뚜껑하고 이거 분리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뚜껑은 쓰레기에 버리는 거랑 상관이 없거든요.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되더라고요. 그러네. 그런 거를 좀 만약에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되는구나. 만약에 이게 귀찮으면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분리수거를 대행해주는 업체가 또 있더라고요.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서. 그래서 그런 것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제가 원하는 게 저런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누구나 저도 뭐냐면 제가 살아갈 날보다 저는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저는 상관이 없는데 진짜로 나이가 드니까 뭐냐면 미래 세대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해요. 정말 폐를 안 끼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안 끼치는 거냐 덜 끼치는 거냐 이거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 얘기했던 그러니까
일단 안에 내용물 다 비우고 헹구고 네. 분리하는데 네. 그것도 재활용이 잘 되려면 따로따로 똑같은 네, 그렇죠. 플라스틱이라도 쓰레기는 버리고 저런 것들은 되게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필요한 게 저는 환경 교육이라고 네,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교육이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저는 꼭 이 다큐멘터리를 이야기를 해요. 제 삶을 바꾼 다큐멘터리 한 편이 그래요? 바로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 KBS 환경 스페셜인데 이제 지금 보이시는 사진이 오다우강에 오다우강이라는 오다우강이 어디 있는 거예요? 가나 있어. 가나에 가나에 있는 이제 오다우강인데 그 강이 말라 비틀어져 있고 옷 쓰레기 무덤으로 저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거예요. 거대한 옷 무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뭐가 보여요? 옷 무덤 위에 사람들 아닌가요? 사람들이 아니라 동물이구나. 네, 동물이에요. 소인 거예요. 소들이 풀을 뜯어야 하는데 옷 쓰레기를 뜯어먹고 있더라고요. 너무 기괴하고 이상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패스트 패션이잖아요. 그런 옷을 너무 쉽게 사고 쉽게 버리니까 버려지는 옷들이 저렇게 쌓이고 있는 거죠. 우리 지구 반대편에는. 그래서 소가 풀을 먹었는데 풀이 없으니까 옷을 합성섬유 쓰레기를 먹고 있는 이런 모습이 너무 기괴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 우리가 흰색 면티를 한 개를 만들 때 드는 물의 양이 2,700리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충격 먹었어요. 그리고 2,700리터면은 얼마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이 3년간 마실 물의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3년간 마실 물의 양이 흰색 면티를 만들 때 2,700리터니까 밀리리터가 아니라 리터. 그러니까 1리터짜리 병이 2,700개 있는 거니까. 네, 그러네요. 제가 너무 흰색 면티를 만들 때 이렇게 많이 물이 든다고? 그리고 청바지를 한 개를 만들 때 탄소가 33kg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동차로 환산했을 때 111km다. 제 흰색 입고 왔는데 이거 죄책감이 드네요.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너무 깊은 좀 성찰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라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됐고요. 저도 저 얘기는 들었거든요. 환경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환경 오염을 시키는 게 뭐냐? 옷이라는 거 들었어요. 맞아요. 옷 쓰레기예요. 옷 쓰레기. 그리고 그래서 저게 또 저기가 뭐냐면 옷은 절대로 여기 안 팔려도 그러니까 옷은 뭐냐면 아주 잘 사는 사람부터 가장 못 사는 모두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미치지가 않는데요. 옷이. 그래서 여기에 비싸게 팔고 안 팔리면 중간에 중간값에 팔고 한다는데 근데 결국은 그게 이게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순환이 하나도 안 되고 있죠. 옷이 빌런이다. 네, 이거는 맞아요. 그래요. 알고 있었지만 다시 보니까 그 가나의 소가 풀을 뜯어야 될 자리에 저 옷이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옷을 얼마나 대충 입고 그러니까 이 면티도 저렇게 27,000리터의 물을 사용해서 2,700리터. 2,700리터의 물을 사용한 거라면 진짜로 인생에서 하나에 3년치라니까 뭐 30년 하면 10벌 요 정도 60년이면 뭐 20벌 이렇게 정도 사야 되는 게 얼핏 맞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너무 옷을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생각이 좀 반성이 드네요. 그래서 이거 보고 되게 많이 반성했고 옷을 한 벌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자원이 들어가는데 정작 옷의 수명이 길지 않은 거죠. 왜? 왜냐면 패스트 패션, 과잉 생산, 그래야 과잉 소비. 옷 장사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빨리빨리 순환돼야 본인들 돈을 많이 버니까. 맞아요. 그래서 좀 잘못됐다라는 거죠. 잘못됐네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기업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저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현명한 옷 소비를 위해서 하는 싸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 이 옷 진짜 필요해?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 그 정신적으로 허기가 질수록 뭘 사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좀 허기가 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걸 산다고 했을 때 정말 유행 안 타고 오래 입을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버리기 너무 아까워. 비싸게 주고 사는데 유행이 지났다고 버리기 아까운 옷들 반드시 옷장에 있거든요. 그런 옷들은 좀 리폼 해볼까? 버리는 것보다 낫지 이러면서 좀
실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작아지거나 커진 청바지 살리는 방법 중에 저렇게 앞치마로 변신할 수가 있어요. 저게 출산하고 나서 청바지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앞치마로 한번 리폼을 해보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유행지난 원피스, 저 땡땡이 원피스 참 저 시대 때는 네. 많이 잘 입고 다녔는데 네. 또 몇 년 지나니까 유행이 지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렇게 스커트와 가방, 네. 이런 게 네. 이 백으로 맞아요. 네. 백으로 이제 미니 도트백이죠. 네. 이렇게 변신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일정에 매번 같은 옷을 입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연두색 셔츠, 그리고 네. 겨울에는 추워서 제가 그 뭐라고 하지? 카디건을 네. 입는데 이제 보통 저 연두색 셔츠나 이 카디건을 그냥 이렇게 인터뷰나 방송 출연이나 행사나 강연할 때 종종 자주 입어요. 그래서 이게 왜 좋냐? 맨 처음에 옷을 위한 그러니까 반성을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절약되고요. 돈 절약이 되고요. 세 번째는 퍼스널 브랜딩이 되더라고요. 네. 제가 막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지라고 생각한 네. 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저 셔츠와 이 연두색 카디건을 보면 야, 네 생각이 나더라?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중요한 일정에 이제 매번 같은 옷을 입고 있다. 네. 여기까지? 네. 네. 저도 좀 반성이 되는 부분이 있네요. 지금 방금 댓글 주신 분의 환경과 관련된 다큐나 운동은 어떠한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 저도 그 부분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싫어했는데 지금은 나름 과학적으로 돌아가는 거. 예를 들면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환경을 위한 운동이면 좋은데 본인을 위한 환경 운동 뭐 이런 것 본인이 뜨기 위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봉사 같은 경우에죠.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 봉사면 좋은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안 좋은데 본인을 위한. 왜냐면 지금 아프리카 의료 봉사나 몽골 의료 봉사는 아프리카 국가 몽골이 돈을 받습니다. 본인들이 봉사 오는 사람한테 돈을 받고 해요. 왜냐면 지금 아프리카와 몽골의 자체 의료가 발달하지 않은 이유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의료 봉사한다고 사진 찍어 가는 그것 때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몽골에 갔을 때도 그렇구나. 몽골 의사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아니 그냥 매주 각각의 의사들이 와서 각국의 의사들 공짜 약을 내어주는데 우리한테 왜 오겠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 몽골에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얘기를 했을 때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누가 오겠냐고. 이렇게 전 세계에서 와서 약을 뿌리고 다니는데. 실은 그런 부분들은 저도 되게 경계하는데 지금은 예전보다는 되게 더 과학적이 되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과학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예전보다 훨씬 더 악화가 심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징후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작년 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역대 최악의 더위. 그다음에 뭐 그 유럽도 마찬가지야. 스페인 뭐 이탈리아도 역대 최악 한 번도 없던. 저 그때 스페인이었나요? 스페인의 한 노인이 70대인데 노인이 인터뷰한 게 내가 70년 동안 여기서 살았었는데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 뭔가 이상하다. 뭐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튼 저는 이런 너무 좀 배우는 게 많았고 나도 맞아요. 텀블러를 25번 이상 어쨌든 뭐 써야겠고 특히 옷은 좀 저도 죄책감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옷을 뭐 자주 사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너무 많이 저도 저는 진짜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옷이 많은 편은 아닌데 저도 옷장을 보면은 안 입는 옷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분에 따라 사서 우리가 얼마나 생각 없이 하는 소비가 많은가. 네. 근데 왜 옷에 대해서는 그럴까?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안 입는 옷이 많은데 왜 이렇게 옷을 샀어? 그러면 사실 되게 많이 우리 그 패션에 세련돼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옷을 평가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네. 그것에 내가 너무 현혹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지금 방금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조동찬 너 왜 이렇게 후질그레하게 옷을 입었어? 그러면 환경을 생각해서? 아니 오히려 저는 좋은 거를 사서 오래 입자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싼 게 비지떡이라고 싼 옷을 많이 사봤자 결국에는 싸니까 더 쉽게 버려요. 그래서 좋은 옷을 사서 차라리 오래 입는 게 환경보호 측면에도 낫고 누가 나를 평가했을 때도 저 사람 좋은 입었네? 좋은 옷 입었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있네요, 또. 오타니 쇼헤이를 만나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더 할 얘기도 많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요걸 하자면 저의 작은 목표가 오타니 쇼헤이입니다. 작은 목표 아니네? 큰 목표는 생각해보니까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 야구를 보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오타니 쇼헤이는 저는 지나가는 거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TV를 보는 것도 너무너무 좋고요. 오타니 쇼헤이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매우 큰 목표. 월드 시리즈 지금 2차전까지 했죠. 지금 1대1인데. 중에 오타니 쇼헤이가 있는데 왜냐하면 오타니 쇼헤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니다. 다른 사람이 무심코 버린 운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인터뷰에 영감을 받아서 이제 저는 쓰레기를 쓰레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운이다. 내 운이 좋아지려고 이걸 줍는 거예요. 쓰레기를. 근데 우리 도처에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 운이 좋아지려고 계속 줍는 거예요. 혼자 근데 줍다가 2022년부터 거의 혼자 줍다가 작년부터 다 같이 줍는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운줍깅이라는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환경 실천 장벽을 좀 낮추고 싶은 마음이 커서 주변의 방송인이나 크리에이터 지인들을 제가 초대하고 그들의 팬들도 이 환경 실천의 장으로 좀 들어오게 할 수 있다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들 마음껏 제가 만든 무대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운줍깅이라는 커뮤니티를 계속 이어오고 있고 한 달에 한 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꿈은 언젠가 오타니 쇼헤이를 특별 게스트로 불러서 같이 행운을 줍는 거예요. 되게 큰 목표죠. 비욘디 방송이 좀 미국으로도 전파돼서 오타니 쇼헤이가 꼭 볼 수 있기를 저도 희망합니다. 오타니 쇼헤이 이때 마스까? 저는 오타니 쇼헤이가 저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친구는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잖아요. 저는 그 나이 때 저런 걸 생각도 못 해본 사람인데 저 친구는 어떤 과거의 성인이 환생한 것 아닐까? 맞아요. 인생 2회차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처음 사는 인생을 저렇게 살아? 그다음에 뭐 오타니 쇼헤이의 가족들도 그렇잖아요. 오타니 쇼헤이가 되게 돈을 많이 벌어서 집과 뭐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주려고 했는데 그분들 다 거부하셨잖아요. 맞아요. 자기만의 이렇게 주어진 삶이 있다. 아무튼 너무너무 근데 시간이 좀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면 하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 얘기를 꼭 빠뜨리지 않고 하는데 우리가 실천해야 할 5R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R이 refuse예요. 거절하는 거. 왜냐면 저 거절 잘 하거든요. 어떤 거절이죠?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봉투 담아드릴까요? 아니요. 주지 마세요. 김밥집에서 나무젓갈 아니요. 주지 마세요. 그냥 이거부터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 그 다음에 리듀스 줄이기. 우리 고기 먹는 거. 그러니까 아예 안 먹는 게 아니라 조금만 줄이자. 생각해보면 점심에도 차돌박이 된장찌개 먹고 저녁에도 삼겹살 먹고 고기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고기 조금만 줄여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줄이기에 고기도 있지만 일회용품 지금처럼 종이컵 이런 거 조금만 줄여보자. 페트 생수 이런 조금만 줄여보자. 그러니까 아예 안 쓰는 게 아니라 내가 5번 썼으면 한 2번만 좀 줄여볼까? 이렇게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리유즈, 재사용해보자. 그러니까 저 재사용 이제 할 수 있도록 쇼핑백 같은 거 아까 제로웨이트 샵에 좀 가져다 주거든요. 다시 재사용 계속 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용기, 반찬 용기 반찬만 담아놓지 말고 우리 용기 내 해가지고 그 용기가 계속 순환되게끔 이제 그 서랍장에서 잠자게 하지 말고 좀 꺼내서 용기 내 하면서 좀 내 용기에 생명을 좀 불어 넣어보자. 그 텀블러 같은 거 계속 재사용해보자. 이거 더 이상 이제 그 서랍장에
뭐라고 하죠? 갑자기 이름 생각 찬장이라고 해야 되나? 네. 네, 찬장에 잠자게 하지 말고 좀 네. 깨워보자. 그래서 재사용하자. 그리고 리사이클, 이제 재활용하기. 재활용 아까 할 수 있도록 저는 우유팩, 두 우유팩 모아가지고 제로웨이스트 샵에 가져다 주잖아요. 네. 그렇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네. 올바른 분리 배출을 위한 4가지 수칙 뭐였죠? 거절하기, 줄이기. 아니, 비행 분석. 네, 그렇죠. 비우고, 헹구고. 네. 분리하고 섞지 않고 않는다. 네, 예. 비행 분석 이런 거 좀 네. 해서 재활용이 용이할 수 있게끔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내가 아무리 백날 말해도 이게 없으면은 백해무익해. 성찰하기는 성찰하기. 예. 리플렉. 성찰하자. 우리 좀 깨닫고 좀 생각하고 성찰하는 삶을 갖자. 그래서 이 지구에 진짜 유해한 존재가 아니라 좀 무해한 존재로 좀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완벽한 환경운동가 한 명보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조금씩 실천하는 그 100명이 낫다. 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12시부터 뭐 저기 있어야 돼가지고. 네. 네, 오늘 주동찬 오픈 테이블 저는 너무 오늘 좋았고요. 많이 배웠고요. 여러분들도 큰 정보, 큰 배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그래도 그거. 네.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이렇게 어쨌든 이게 주연급으로 오신 거잖아요. 게스트로. 가족분들에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우리 가족들에게요? 네. 제가 기후캐스터를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남편의 서포트 덕분이에요.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남편이 서포트해주고 제가 이제 행복하게 하는 모습을 항상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기 때문에 제가 지금 4년째 기후캐스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편 고맙고 땡큐 러브 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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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되게 그러니까 울림이 있는, 되게 배움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